있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존의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꺼주세요. 제가 칠판을 좀 써가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좀 올릴게요. 이거 올리면 이거 뒤에 이게 칠판입니다. 쓸 수 있게.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러 있겠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요, 소유로, 무언가를 소유하는 그 소유로 자기 존재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은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가지고 자기 존재의 이미지를 구축해요.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재의 이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다른 것,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떻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의 이미지를 만들고 구축하는 이 소유물이 결여되면, 이 소유물이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심각한 정체성의 상처를 받아요. 이러한 세상을 조장한 것이 바로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이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 명백한 자본주의 사회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본주의 사회란 말이야. 이미 뭐 공산주의도, 여러분 지금 보세요. 러시아는 이미 무너졌지만 중국 보세요. 중국은요,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공산주의 사회예요. 희한하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의 사유화. 여러분 보이세요? 글씨? 보여요? 보이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소유요. 그거 쓰는 건데? 야, 잘 봐, 이거 쓰더라고. 이 두 가지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거죠. 파란색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네. 야, 근데 네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자, 이 두 가지가 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축이에요. 네. 개인의 이 소유는 굉장히 어떤 우리의 밑바닥에 있는 욕망이죠. 애들도 보세요. 자기 걸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본은 뭐죠? 결국 이 자본이라는 것은 물질인데, 그죠? 이게 뭐 돈이든 어떤 뭐 재화이든 어떤 상품이든, 그렇죠? 뭐 부동산이든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인데, 이 물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이라는 시스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물질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물질을 그러니까 물질을 소유하는, 이 소유를 쟁취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죠. 아주 단순화시킨 거예요. 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도 지금 이제 10여 년 사업을 해봤잖아요. 저는 경험적인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구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개인의 악덕이 공공의 미덕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의 오랜 모토예요. 네. 개인의 악덕이 공공의 미덕이다. 좀 풀어 설명하자면, 개인의 이기적인 노력이, 그러니까 소유를 쟁취하려고 하는, 경쟁을 통해서 물질을 내가 소유를 쟁취하려는 그러한 개인의 이기적인 노력이 결국은 사회의 공익적인 효용을 창출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빵을 굽는 제빵사가, 빵장사가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빵을 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려고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철저히 뭐예요?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노력. 근데 빵장사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맛있는 빵, 그죠? 더 싼 빵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그건 경쟁이죠. 그 경쟁을 통해서 빵을 더 많이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돈을 벌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네? 예. 일단 세금을 거둘 수 있어요, 국가는. 그죠? 그죠? 그래서 공공자금을,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확보가 돼요. 또 그 사람은 열심히 또 경쟁을 하고, 또 그 어떤 그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노력이 어떻게 돼요?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회의 공익적 효용을 창출한다 이거예요. 개인의 그 이기적인 노력이.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 뭐가 있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뭐요? 손.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본을 그 소유하면 이게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고 사회는 양극화되고 그 부와 빈곤이 고착화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가 걱정하지 마라. 그런 상황이 되면 시장에 자동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을 한다.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뭘까요?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이걸 놓고 학자들이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공공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뭐 기독교에서는 뭐 이게 하나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모든 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 시스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 자본의 사유와 개인의 소유욕에 의해서 유지되는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는 결국 자본이라는 것은 물질인데, 물질은 한정된 자원이고 결국 이 한정된 자원을 서로 갖기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소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경쟁을 통해서 자본을 사유화하고 개인의 소유욕을 충족시킨다 이거죠.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논리라는 거죠. 이게 오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주의자들이 주장해왔던 개인의 악덕이, 개인의 이기적인 노력이 공공의 미덕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설사 심화되어서 양극화될 위기가 있고 부와 빈곤이 고착화될 수 있는, 양극화돼서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그것을 완화시킨다. 예. 이게 지금 자본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논리의 엑기스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소유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거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원리들을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소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유라는 것이 뭐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의자에 대한 소유권을 제가 획득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의자는 누구 거죠? 제 거예요. 여러분, 이 의자에 앉으려면 저한테 사용료를 내거나 저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렇죠? 이 소유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죠? 나로서는 재화를 획득한 것이지만 남은 그 재화에 대해서는 뭐예요? 남을 배제시키는 거죠. 타인을 배제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남을 배제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독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독점한다는 거죠. 독점이에요. 내 거예요. 나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네. 바로 소유라는 것은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소유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가 남자친구, 이성친구 사귀고 애인 사귈 때 너 내 거 할래? 이러잖아요. 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널 소유하겠다. 이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물건 사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널 독점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소유는 결국 뭐냐? 독점이에요. 독점이 소유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독점이 고착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게 독점이 고착화되면 이게 뭐가 돼요? 권력이 됩니다. 권력화가 이루어져요. 권력화 현상이 이루어져요. 그죠? 네? 부의 권력화. 네. 정치 권력도 뭐예요? 권력화되는 거죠. 고착화되면. 독점은 필연적으로, 독점의 고착화는 필연적으로 권력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담 스미스가 말한, 그리고 고전 시장경제학자들이 말한 그 개념에는요, 이 독점의 고착화라는 것이 없었어요. 네. 독점의 고착화라는 것이. 독점의 고착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 사회에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고착화 현상이, 독점의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독점의 고착화 현상을 더 조장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용해요. 네. 이게 바로 뭐냐? 권력화라는 거예요. 권력화. 그럼 여러분, 소유가 권력화된 거예요. 소유가. 그러면 이 권력화되고 이 권력화되는 어떤 현상 속에서 실제로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유의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시장 시스템 이 자체를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 시장 시스템을 소유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도구로
수단으로 이 시장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소유는 권력화되죠. 독점은 고착화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계속 고착화되면서 대물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법대 다니는 학생이 자살을 해요. 왜 자살합니까?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내가 서울법대를 나와도 여기서는 뭐예요? 나는 아웃사이더로밖에 살 수가 없다.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이런 인생 살아본들 뭐하냐? 물론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경제기사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참 답답해서, 도대체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세상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또 신학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현상들보다는 본질에 집중하잖아요. 우리는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문학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봤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지엽적인 현상들 가지를 다 쳐내고 그 본질을 따져봤을 때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2008년도에 그 미국의 그 금융위기, 그 금융위기가 미국만의 위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남의 나라 일이니까, 또 미국이 이렇게 보니까 뭐 건재한 것 같으니까 그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 2008년 금융위기의 출발점이 주택담보대출인 모기지론에서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미국은요, 지금부터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기지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이 피해로 미국에서 주택을 잃은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 줄 아세요? 네? 여러분, 800만 가구가 넘게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어요. 800만 가구. 4인 가족 기준으로 해보세요. 3,200만 명이에요. 그죠? 근데 미국의 인구가 몇 명이죠, 여러분? 제가 알기로 한 3억 1천만 정도 될 거예요. 네. 10% 정도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어요. 전체 국민에.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집을 잃었어요. 집이 없어졌어요. 네. 그 직장을 잃은 사람은 몇 명이나? 3천만 명이 넘어요. 직장을 잃은 사람은. 3천만 명인데 그 사람들을 가장으로 따졌을 때 또 가족 곱하기 4인 가족 기준 한번 해보세요. 1억 명,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미국의 그 금융 시스템이 확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다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망한 회사는요, 딱 5군데밖에 없고요. 법적인 처벌을 받은 금융 관계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이 위기를 뭐로 넘겼냐, 미국이 도대체 이 엄청난 위기를 뭐로 넘겼죠, 여러분? 양적 완화란 완화란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양적 완화? 양적 완화란 말,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말 그대로 따져봅시다, 여러분. 양적 완화라는 게 뭐예요? 양적으로 완화시켰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를 양적으로 완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에서 양적으로 완화시킨다는 건 무슨 얘기죠? 돈을 더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돈을.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돈을 더 찍어내가지고, 네? 돈을 더 찍어내가지고 금융위기를
금융 위기를 양쪽으로 돈을 더 찍어내서 그 위기를 완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돈이 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죠. 종이 조각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미국이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분 원유값 떨어지고 원자재값 막 떨어지잖아요. 그 왜 떨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미국이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양적 완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원자재 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원자재가의 가격이 뭐로 돼 있죠, 여러분? 뭐로 돼 있죠? 국제 그 통화 화폐가 뭐예요, 여러분? 달러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원자재 값이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달러의 가치가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릴 만큼 가치가 하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락이 되니까 미국 연방 거기서 어떻게 하죠? 야, 이거 너무 떨어졌는데 이걸 좀 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예요? 인위적으로 뭐예요?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끌어올렸다가는 또 이 부실 대출과 관련, 부실 금융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터질 것 같으니까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이거 언제 올리지? 왜냐?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자재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뭐예요? 정상적으로 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두 축이 있는데 금융 경제가 있고 전통적인 산업 경제 그 기반 구조가 있는데 그 기반 구조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막. 그러니까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또 올리면 이게 문제가 되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융위기가 왜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 모기지론이라고 하잖아요. 모기지론. 모기지 하니까 그 우리한테 확 와닿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자, 이 모기지론인데, 자, 이게 재미있습니다. 이게 주택은 안정된 자산이잖아요. 그죠? 안정된 자산인데,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해줬는데, 왜 이게 부실화됐느냐?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주택담보대출이 출발점이 됐어요. 자, 근데 보세요. 난 이걸로 할게. 이 주택이 우리가 살 집을 산다고 한다면 주택이 우리가 그 집을 주택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실제로 우리 가족이 살 집을 구매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택 가격은 올라가지를 않아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시장의 그 논리에 의해서 주택 가격을 올리는 거는요 절대로 그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주택을 투자의 수단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서 이제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할 때 보면은 자 주택의 가격이 산정해요. 주택의 그 평가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은 3억짜리다. 3억짜리 아파트다.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3억짜리일까요? 응? 우리는 뭐 부동산에서 이게 3억짜리입니다 하면 3억짜리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실제로 3억짜리일까요?
3억짜리가 아니죠. 안 된다면 저희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집값이 엄청나게 뛰어오른 적 있었죠? 언제 올랐죠? 김대중 정권 때 엄청 올랐고,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엄청 올랐어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뭐라 할까요? 그 오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양대 정권 사이에 주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심한 경우에는 32배까지 오른 데도 있어요. 집과 땅이, 부동산 가격이 왜 올랐을까요? 그렇게 올렸을 경우에 그 이후에 엄청난 뒷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올렸을까요?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몰라서 했을까요? 친서민 정책을 펼치던 야당의 대권 후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죠? 우리가 IMF 터졌죠? 그럼 IMF 터졌잖아요. 자, IMF가 터졌어요. IMF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IMF가. 우리는 IMF라고 하는데 그 IMF는 그 국제기구 이름이고요. IMF 사태를 맞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외화 보유고가, 그죠? 국제 기준에 미달이었다는 거죠. 보유고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돈을 그러니까 국제 통화 스와핑 제도를 통해서 우리 돈을 자, 평상시에는 우리가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우리가 1,100원, 1,200원에 줄 테니까 그 달러 좀 우리한테 줘. 그래서 채우면 되는 거였거든요.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한테 돈을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모든 국제 통화의 기준은 뭐예요? 기준 통화는 뭐예요?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뭐예요? 달러가 아니라 원화였어요. 원화를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네.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제 기준의 미달이었던 거죠. 그럼 미달이었으면 빨리 우리가 좀 비싼 가격이라도 달러를 사서 들여오면 되는데 아무도 우리한테 달러를 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당한 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이 당한 거예요, 사실. 헤지펀더들한테. 그 조지 소로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조지 소로스를 초청해가지고 온갖 아양을 떨면서 자기 집에서 그냥 극진히 대접을 해가지고 있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헤지펀드,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헤지펀드 회장이에요. 대표예요. 그들이 장난치는 거거든요, 사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금 팔기도 하고, 저도 그때 금 팔았어요. 금 팔기도 하고, 뭐 합니까, 여러분? 또. 우리나라 기업들 다 갖다 팔아요. 그죠? 예? 그때 알짜 기업들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판 가격이 헐값이에요, 헐값. 왜?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금리가요, 제가 지금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은행 담보를 얻어가지고 IMF 터지기 직전에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아파트를.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은행 금리가 28%까지 올라갔어요. 네? 28%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그 당시에 5.6%로 은행 대출 해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살 집을 IMF 터지고 나서 28%까지 올랐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그때 집을 팔았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지금까지 월세 살고 있습니다. 그때 몰빵해가지고 망한 거거든요, 제가. 목사도 망합니다. 이때 제가 기도 안 했나요? 저 그때 제가 그때 아마 30일 금식도 하고 굉장히 은혜 충만했던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거하고 경제가 망하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28%때 결국 집을 팔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집값이 얼마 추락했는 줄 아세요? 자, 그때 기억을 해보면요, 제가 5.6% 융자를 끼고 집을 사는데 집이 1년 만에 5천만 원을 올랐어요. 전 돈 번 줄 알았어요. 야, 나 돈 벌었네. 이야,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 근데 IMF 빵 터졌어요. 집값이 8천만 원을 곤두박질 쳤어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냐?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계속. 네. 그래서 빨리 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집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억 2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집값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토막. 근데 나중에 이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가냐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6%까지 올랐어요. 36%까지. 그래서 이 당시에 돈 있는 사람은요, 현금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요, 예? 돈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은요, IMF에 영원하라 하면서 축배를 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 있는 현금을 갖고 있는, 예, 헤지 펀드들이, 사모펀드들이 우리나라에다가 현금 투자를 팍팍 한 거예요. 네. 네? 우리나라 국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건전한 그 멀쩡한 그 회사들의 그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가지고요, 하루아침에. 그때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바뀐 게 뭐죠, 여러분? 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KTNG. 여러분, KTNG가요, 예전에 여러분 아시죠? 전매청이었어요. 그죠? 담배임상공사. 여러분, KTNG가 지금 담배임상공사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외국 회사예요. 다 아세요, 여러분? 네, 여러 헤지펀드들이 결국 그 주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카나다에 있는 무슨 회사에 넘어가 있죠. 네. 자, 돈 가치가 떨어졌어요. 우리나라가. 그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모든 금융상품이 부실화됐으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양적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양적 완화. 이해되세요, 여러분? 양적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달러에다가 우리가 1,0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두 개만 주면 끝났는데 이제는 1,000원짜리 3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지금 찍어놓은 돈이 옛날에 한 장만 줘도 됐던 걸 이제 3장 줘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돈을 더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부동산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부동산 경기를. 네. 제가 이때 하도 당한 게 뼈 아파가지고요, 제가 연구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냐, 돈을 더 찍어낸 거예요. 돈을 더 찍어내야 되는데 돈을 찍어내기 위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바로 부동산 경기를 일으킨 거예요. 거품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그때 얼마나 제가 그때 그 속이 아팠냐면 하나님께도 막 원망했죠. 제가 집값이 8천만 원이나 떨어져서 팔았어요. 그런데 IMF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집값이 막 폭등을 하는 거예요. 나는 8천만 원 손해보고 팔았는데 하루아침에 집값이 2배, 3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면서 거품이 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뭘 했냐? 돈을 찍어낸 거예요. 돈. 카드도 막 남발했잖아요. 여러분 왜 카드 남발이 중요한 줄 아세요? 카드 쓰세요 하면서 그냥 신용등급도 안 되는 학생들한테도 막 카드를 줬잖아요. 그럼 카드는 어떻게 해요? 카드를 긁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긁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경제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에서? 네? 신용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매출을 확, 이거 숫자를 확 불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는, 지금 통화가 부족하다. 돈을 더 찍어야 된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통화량보다 실제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재 통화의 양이 부족하니 빨리 통화량을 늘려라.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미국이 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양적 완화, 돈을 확 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생산성을 높여서 획득한 경제적 가치의 숫자가 아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거품을 일으켜가지고 허수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채운 숫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모든 주식과 금융상품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폭탄 돌리기가 됩니다. 폭탄 돌리기가. 미국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오랫동안 미국 사람들은요, 이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것도 유대인들이 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금융상품을 만들어낸 거예요. 금융상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이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은행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행이 예를 들자면 30억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에 나가는 돈은 얼마냐? 한 600억 정도의 돈이 나가요. 은행은 30억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나머지 이 600억을 만들어냈을까요?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네? 자, 이 600억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은행도 돈을 빌려와요. 어디서 빌려오죠? 네? 우리나라 같은 한국은행, 네. 미국 같은 연방은행이죠. 근데 그러니까 국책은행이라고 합시다. 국책은행이 있고요. 그리고 타은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모펀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좀 부족한데 외국에서는요,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모펀드라는 게 뭐냐?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기금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합법화된 지 오래됐지만은 이것이 활성화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확대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국책은행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네? 그러면 국책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고 타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고 사모펀드에서 돈을 내서 돈을 600억을 만들었어요. 600억을. 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에서 은행이 보면은 그 BIS 비율이라고 하죠. 그죠? 이게 뭐야? 자기 자본 비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임의로 600억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에서 은행이 이 주택담보대출의 자기 자본 비율의 20배를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부실화돼가지고 망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자, 그럼 자기는 30억밖에 없는데 600억을 빌려줬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20배니까 60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빚이 얼마예요? 빚이 20배의 빚이 있잖아요. 그죠? 20배의 빚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있잖아요. 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자. 그죠? 그 이자의 원금 상환은 뭐 따로 있고 그 이자에 여기에 대한 잘게 쪼개가지고 이걸 나눠준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시점을 딱 지나가서 보니까 이게 잘 팔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익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냐? 이 대출 상품을 확대한 거예요. 확대를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그 카드를 남발했을 때처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대출을 남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용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신용등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신용평가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참 코미디 같은 면이 있어요. 자, 신용평가할 때 최고 등급이 뭐죠, 여러분? 트리플 A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이 뭐죠? 예? AAB. 예? 이렇게 매겨요. A, BB. 그 다음에 B, 트리플 B.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B. 그리고 C는 거의 안 해요. 예. 이 이하도 평가는 되지만 이 이하는 거의 뭐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자, 이렇게 등급을 매겨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처음에는요, 요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엄청나게 잘 팔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대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집을 한 채만 산 게 아니에요. 두 채, 세 채, 네 채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 돈을 갚은 게 아니라 미국 월세잖아요, 지금도. 거기 있는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받아가지고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 증식에 뭐가 돼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설립이 되면서 그들이 신용등급이 좋은 데들이 대출 상품을 싹쓸이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단히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주택단지를.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아파트단지처럼 주택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세입자들 들어오게 해가지고 월세를 받아가지고 이 부동산 투자 회사가 그렇게 했더니 계속 자산이 증가되면서 미국 건국 이래로 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동산 버블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더니 이것만 갖고는 이제 부족해. 자, 트리플 A가 아닌 사람도 대출해주자. 그 다음도 대출해주자. 그 다음도 대출해주자. 그 다음도 대출해주자. 그래서 B등급까지. 여러분, 이 B등급이면은 그냥 B등급이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농담이 아니라요. 이 B 정도가 되면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사회보장,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회보장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다 B등급이거든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신문 기사에 났던 내용인데요. 플로리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트리퍼, 누군지 아죠? 어떤 직종에 있는지 아시죠? 그 사람도 집을 10채를 소유했대요. 그 정도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율의 20배까지 대출 상품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어떤 짓을 했냐면,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게 부동산, 이게 바로 금융 파생 상품이라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 TV 선전 보면 파생 상품들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게 또 보니까요, 여기서 또 기발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이거를 숫자로 이제 따져보니까 이게 회수율,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집을 산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갚지 못하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그 비율을 뭐라고 하던데 제가 갑자기 용어를 까먹었네요. 그게 8%가 되면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또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상품을 만들어냈냐면요, 여러분 스와프 금융상품이라는 거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죠? 스와프 금융상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 스와프 상품은 뭘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만든 스와프 상품은 뭐냐면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고 돈을 갚지 못하는 이 비율이 올라가면, 네? 그러니까 이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 돈을 벌게 되는 스와프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이미 2005년도부터 예측을 한 거예요. 이건 망하겠구나.
이대로 가다가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거 다 이 사람들도 사모펀드, 헤지펀드 대표들이에요. 뭐 도이체방체라든지 뭐 AIA라든지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굴지의 그 금융회사를 찾아가가지고요. 자, 우리가 스와프 상품을 만들겠다. 응? 우리한테 얼마를 팔래? 그래가지고 뭐 수억 달러치를 이제 판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또 요거를 여기다 쏟아 부은 거죠. 왜? 이게 그때 당시엔 가장 잘 나가는 금융상품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말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이 터진 거예요. 자, 8%가 됐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신용등급을 안 떨어뜨렸어요. 부채 비율이 여러분 21%까지 올라갔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돈을 못 갚는 거예요. 100사람이 돈을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집을 샀는데 그 중에 21명이 돈을 못 갚는 거예요. 원래는 그 기준이 8%인데. 여러분, 그 금융 대란이 일어나기 전날까지 미국 정부와 월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기지로는 가장 안전한, 인류 역사상 가장 안전한 금융 상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망했죠. 골드만삭스인가? 어디선가 그랬죠. 이 상품의 신용등급은 트리플 A입니다 라고 했어요. 바로 전날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와장창 무너졌죠. 그러면 무너졌으면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결국은 이게 뭐예요? 사기잖아요. 사기예요, 여러분. 금융 사기예요. 사실은 국가와 금융권 투자회사들, 이 사모펀드 투자자들 다 사기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3조 달러가 증발돼 버렸어요. 3조 달러가. 근데 이 3조 달러에 대한 이 책임이 누구에게로 나갔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금융상품을 운영했던 은행이나 투자회사는 5군데만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이 상품을 관계했던 책임자 한 사람만 법적 처벌을 받았고요. 이 상품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상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금융상품을 지금 팔고 있잖아요. TV 보면 그렇죠? 네? 팔잖아요, 지금. 그게요,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에요. 외국 상품을 갖다가 우리나라 그 투자회사를 통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한술 더 떠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안정성, 트리플 A 상품과 수익성이 위험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높죠, 여러분. 그쵸? 이거를 딱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뭐 또 A, B, B 이 상품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리고 통합해서 이게 A, B 정도의 수익률을 갖고 있는, 신용도를 갖고 있는, 안정성을 갖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게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하고 팔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더 진화된 뭐죠? 사기입니다. 여기가 왜 그런 공간이다. 나 잘못하면 내일 고소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여러분, 우리 금융 쪽에서요, 금융 쪽에서 이미 모든 금융회사들은 자기 자본 잠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 기업이 말입니다. 저희 기업도 신용평가를 하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은행이 우리 기업을 신용평가를 하거든요.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신용거래를 하려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에 의하면 자기 자본 잠식되면요,
이건 완전히 그냥 그 신용 재료입니다. 그죠? 대출도 안 되고요. 신용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어음 거래도 없고요. 통장 개설도 안 돼요. 그런데요, 자기네들은요, 자기 자본 잠식에 20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도 있는데, 자기들은 재정 건전도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한 개인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그 신용도를 평가하는 그 기준을 은행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들어놓잖아요? 그럼 이미 파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거래처 지점장한테 뭐 저희 신용도가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빨리 저기 대출도 끄고 또 빨리 저기 국세도 빨리 완납하라고 막 저한테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했더니 뭐 이거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당신네 회사는 어떠냐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 회사를 평가한 그 기준 그대로 당신의 당신의 회사를 평가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고 했더니 아무 얘기를 못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주식이나 여러 가지 금융상품, 은행에서 팔고 있는, 금융권에서 팔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이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고,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뭘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제는. 큰일 납니다. 네. 갚을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자,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월가에 열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은 잭팟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샴페인 터뜨리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연봉의 어마어마한 연봉을 챙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부도덕, 모럴 해저드,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까지 세계 경제를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 스페인, 여러 나라들 지금 금융위기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양적 완화를 통해서요. 아주 쉽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 들어보신 적 있죠?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이게 어느 순간에요, 폭탄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폭탄을 자기들이 돌리고 있는 가운데서 터지지 않게 하고 제3국에 자꾸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걸 자기네가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또 다른 국제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드 배치 해가지고 난리인데 안보 문제 가지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 이게 먼 나라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지금 터져 있는 이 문제예요. 옷 이렇게 기어서 오지 마, 알겠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집값 어떻게 할 것이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자기 살 집은 사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하셔야 된다. 예전처럼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대출을 일으켜서 갚고 돌리고 세입자 전세금 받아가지고 이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여러분. 정부에서 하는 얘기 믿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냐? 희망이 있어요. 여기서는 발을 빼야 되고요.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게 없어요. 자, 이 모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의 그 금융위기까지 그 원인까지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결국은 다 뭐예요? 자본의 사유화와 개인의 소유욕을 충족시키는 이 소유란 말이에요. 핵심이 소유 경제예요. 이 핵심이. 근데 이 소유 경제는요, 치킨 게임입니다. 여기에는요, 우리가 낄 틈이 없어요. 껴봐야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나요. 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가장 성공한 기업들이 어디죠? 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크게 성공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소유 경제에 맞서는 게 뭐냐? 공유 경제입니다. 공유 경제. 공유 경제. 지금 21세기의 신흥 재벌과 부자들은요, 다 공유 경제에서 나와요. 애플, 알리바바, 또 아마존, 예? 다 공유 경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오늘의 애플이 있게 한 가장 결정적인 상품이 뭐죠? 예? 아이패드? 아이폰? 아니에요. 그 전에 아이팟이에요. 아이팟. 이 아이팟이 뭐죠, 여러분? 쉽게 해서 MP3예요. 근데 이 MP3를 최초로 개발한 데가 어디죠? 예? 우리나라예요. 아이리버예요. 아이리버. 그 아이리버 전에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있었는데 아이리버가 그 기술을 해가지고 이 MP3 기기를 최초로 만든 데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 MP3인데 왜 아이리버는 지금 회사가 넘어가 버렸고 아이팟은 지금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이 애플 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아이팟은요, 여러분 애플이 그렇게 돈을 벌게 된 게 뭐냐면 이 아이팟 기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거기에 중요한, 여러분, 이 MP3가 나오기 전에 이 음악 시장에서, 네? 엔터테인먼트, 음악 시장에서 상품은 뭐였어요? 뭐였죠? 음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음반 시장이란 말 씁니까? 쓰긴 쓰지만은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별로 팔리지도 않아요. LP판, CD판 팔립니까? 카세트 테이프는 이미 없어져 버렸죠. 네? 급격히 이유가 MP3거든요. 그럼 MP3 이전에는 음반 시장이라고 했는데 이 이후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음원. 음반과 음원이 어떻게 다른 거죠? 이 핵심을 봐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예요. 음반은 LP, CD, 카세트테이프는 뭐예요? 소유예요, 소유. 소유죠. 음원은 뭐예요? 소유한다고 얘기 안 해요. 공유한다고 합니다. 공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악 파일을 다운받잖아요. 그게 원본은 아니에요. 그 음원은 어딘가에 있어요. 그죠? 그 음원을 우리가 다운받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공유예요, 공유. 공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바로 이 아이팟이 위대한 이유는요, 인류 역사상 소유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공유 경제의 개념을 끌어온 거예요. 이게 인문학에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기술, 디지털 테크놀로지컬한 그쪽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 경제학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아이팟이 그래서 이 그 스티븐 잡스가 위대한 이유가 혁신 하는데 그가 이룩한 혁신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기적 혁신이 아니라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요, 이 사람은 소유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공유 경제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지금 뭐 이 음원 사업에서 지금 뭐 클라우드 그 사업 그 분야라든지 모든 그 파생 분야가 여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이 MP3는 기기를 팔지만 기기로 이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거기에 음원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이팟이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내가 소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기본적으로 소유의 결과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결국 뭐냐면 소유를 위한 기기가 아니라 공유를 위한 기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러분 우리가 포털 사이트라는 것도 여러분 그렇죠? 포털 사이트가 돈을 어디서 법니까? 포털 사이트가 광고잖아요. 광고만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다양한 비즈니스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페이스북 마크 주커박스가 처음에 뭐예요? 자기는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서비스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기업 가치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뭐예요? 소통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비즈니스예요. 공유 비즈니스예요. 소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제해요. 독점해야 되니까. 그렇죠? 공유 비즈니스는 뭐예요? 독점하면 망하는 거예요. 공유 비즈니스는 뭐예요? 모두가 함께 그것을 똑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지금 그 21세기의 엄청난 성공의 신화를 이룩한 기업들과 개인들이 성공했던 가장 큰 핵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킬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저의 경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자, 보세요. 전 이걸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커피 업계를 보면요, 커피 유통상 그리고 식자재 유통상 하는 데는 다 망하고 있어요. 대기업도 손을 빼고 있어요. 왜? 더 이상 이 시장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들 어떻게 하냐면 치킨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지금까지 그 대형 할인 마트 이마트나 또 홈플러스에서 이 소셜 커머스한테 뺏겼어요. 뺏긴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분유하고 기저귀예요. 분유하고 기저귀가 소셜 커머스가 더 싸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대형 할인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 대형 할인 마트에서 굉장히 큰 이익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셜 커머스가 다 가져왔어. 어떻게 했길래? 가격이 대형 할인 마트보다 10% 이상 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마트하고 홈플러스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가격을 내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소비자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문제가 있는 구조예요. 왜 그럴까요? 납품업자들한테 그게 다 떠넘겨지거든요. 납품업자들. 치킨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납품업자들이 죽는 겁니다. 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다 갑의 횡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싼 제품 사는 것이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상생 구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떠넘기기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롯데마트에 삼겹살 납품했던 그 회사가 1년에 100억? 손해봤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떠넘겨가지고. 그건 공공한 비밀이에요. 저희 회사도요, 원두를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납품할 수 있어요. 납품하는데 수익의 30% 대당을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얼마냐? 수익의 5%도 안 돼요. 5%? 6%? 7%? 근데 그걸 바라보고 넣는 거예요. 왜? 전국에 워낙 많은 매장이 있으니까. 매장이 수백 개니까 박리담회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돈은 결국 누가 벌어요? 누가 벌어요? 제조자는 생산자는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회사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사는요, 물건값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절대 싸지 않아요. 절대 안 쌉니다. 인터넷으로 비교해 보면요, 심한 경우에는 10% 이상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랑 거래를 한 사람은요, 웬만하면 바꾸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안 바꿔요. 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거기에는요, 우리 회사는요, 정확하게 말해서 물건을 유통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요, 금융회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월가의 그런 그 비양심적이고 악덕 금융회사와 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요, 저희 회사는요, 물건을 먼저 줘요. 야, 얘가 내 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물건을 먼저 줍니다. 여러분, 요즘 유통회사, 식자재 회사 가운데서요, 물건을 먼저 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집사님. 집사님, 그렇죠? 네? 물건 먼저 안 줍니다. 그 소셜 커머스나 그 대형 할인 마트가 싼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물건값을 먼저 지불해야 물건을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물건을 먼저 줘요. 물건을 줍니다. 그러면 30일 월말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래 명세표를 끊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줘요. 거래처에 보내줘요. 그럼 15일 날부터 결제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최초 이 사람들은 전달 30일부터 한 달 전에 물건을 받죠. 그죠? 물건을 받습니다. 그리고 30일이 됐어요. 한 달 됐어요. 그리고 15일, 45일입니다. 근데 결제를 카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네? 어떻게 되죠? 카드로 하게 되면 또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늘어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물건을 첫 달에 받았어요. 한 달 동안 뭐예요? 장사를 해요. 저희 준 물건 갖고 팔죠. 그럼 여기서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 이 발생한 이익 가운데서 우리한테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죠? 45일 뒤에. 그러면 또 30일, 또 최대 60일까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물건이 어떻게 돼요? 최대 3개월 이상 물건값을 안 받고 물건을 받고 장사를 하고 이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최초의 투자 자금 없이, 그죠? 적어도 식자재에 대한 투자 자금 없이 물건을 3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2개월, 3개월 동안 고정적으로 받아서 자기네가 장사를 해서 거기서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물건값을 결제를 해줘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 돈도 많이 뜯겼습니다. 네, 물건값 결제 안 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물건 망해버리는 데도 있고. 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 체질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가 어떻게 돼요? 공생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금의 흐름을 하는 그러니까 자금의 그 흐름이 공생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우리는 먼저 물건을 줘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한테 받은 물건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열심히 장사를 해요. 거기서 이익을 발생시켜요. 자기네 수익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물건값을 결제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10%로 비싸도 우리 거를 써요.
아주 만족하면서 써요. 그래서 여기에 껴달라고 하는 거래처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한테. 근데 저는 안 껴줘요. 왜? 신용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끼려면 보증보험을 들어라. 저는 요구를 하죠. 네. 그러니까 보증보험 들고 하는 사람들은 껴줘요. 이게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에 준하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바로 공유경제의 유통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방식은요 업계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거든요. 저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저희 회사가 그래서 저희 회사는요 이 식자재가 한 2달치가 거의 2달치가 지금 창고에 쌓여져 있거든요. 재고가 그게 돈인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이런 구조로 만약에 지금 한 3억 정도를 돌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본금이 많아가지고 한 10억 정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뭐예요? 개인 샵들, 가난한 개인 샵들, 조그만 소규모 개인 샵들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저희 회사의 경쟁력이고 저희 회사가 다른 회사하고 차별화돼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공유경제. 근데 제가 이걸 해봤잖아요. 이 실험을 지금 제가 몇 년 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커피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해봤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한 번 돌아가기 어렵지, 2번 돌아가기 쉽고요. 2번, 3번, 4번, 5번 돌아가기가 점점 쉬워요.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만 한다면, 그 보증보험제도라는 게 굉장히 요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 사람이 못 내도 보증보험이 내게 돼 있어요. 예.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구조로 가게 되면, 기존의 그 유통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제가 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 그 커피 머신 그 렌탈 사업 하잖아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는 소유하지 않습니다. 내 물건 가져갔으니까 당장 내놔. 돈 줘야 내 물건 줘. 돈이 있어야 내게 니게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공유예요. 공유. 공유는 뭐냐? 내가 망하면 저 사람도 망해요. 저 사람도 망하면 내가 망해요. 저 사람이 돈 벌면 나도 돈 벌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한테 물건을 받고 있는 전국의 200여 개 개인 로드샵들이 다 망해요. 이 로드샵들은 저희가 망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이렇게 물건 주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합하게 되고 마음을 모으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거래처는요, 웬만한 데서 와가지고요,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해도요, 못 바꿔요. 얘기해요. 커피 클릭이, 커피 미리 해주는 것처럼 해줄 수 있습니까? 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가면 됩니다. 영업사원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어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이렇게 몇 년 해나가면 저희 회사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본이 어느 정도 모이고 회사가 어떻게 성장될 것이며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불확실성들을 제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책들을 보니까 결국은 별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공유경제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바로 이런 거였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진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도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고민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뭐 직장 생활하고 있고 월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알뜰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이상을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상을 또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지만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돈의 문제를 지혜롭고 또 선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존의 방식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늘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힘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님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치열한 고민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